보면은 이제 그 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Agreements under which government agency enlists a private organization to deliver service to an eligible group of clients in exchange for money. 정부가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겠죠. procurement contract는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A business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a private for-profit or non-for-profit entity. 영리 조직이든지 뭐 공익 재단 등 어떤 조직이든지 이 정부와 이제 사업 계약을 맺는 거예요. In which the private entity promises 그러니까 그 계약 그 상대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그 회사 조직들 뭐 회사랄지 뭐 이 정부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procurement contracts예요. 여기 그 서비스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군요. 이 사람 분류법에 따르면 procurement contract. 이 purchase of service contract는 정부가 아니고 제3자에게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살로몬의 정책 수단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로이라는 사람은 이 정책 집행 관련해서 설명이 없나요? 네, 우리 교재에는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 그 수단 관련해서 정책 타입, 폴리시 타입인가요? 정책 유형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정부가 행하는 공공정책에는 일단 유형이 있는데 뭐 여러분 별 혼란스럽지 않으시죠? 네. 로이, 폴리시 타입스를 치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구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공부하는데 좀 편해요. 좀 정신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policy types, 정책 유형. 이 사람은 이제 distributive, 분배 정책, redistributive, 재분배 정책, constituent, 구성 정책, regulative, 규제 정책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정부가 행하는 정책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제 그 강제, coercion 하면은 이제 강제력, 뭐 노마티브 아까 규범력, WTO 얘기하면서 규범력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노마티브 하면은 이제 규범적이다 뭐 이런 뜻이죠. coercive 하면은 강제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법학에서 이런 말들 많이 써요. 뭐 사회과학자들도 많이 쓰나요? 근데 이걸 사회과학자들은 준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법학자들은 특히 이제 법철학 영역에서 조금 규범력과 강제력은 구분이 된다. 여러분 뭐 법학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비근한 예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법이 러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훼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재를 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뭐 경제 제재를 그러니까 국제법의 규범력, 법으로서 어떤 규범력, 노마티브
그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사회주의 러시아 국제법학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사실 국제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이 사회주의 또 제3세계 서방 선진국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점부터 좀 다른 면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서방 선진국 국제법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경제 제재를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규범력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강제력이라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이걸 세워야 되잖아요. 전범으로 보다 어떤 억압이 강하죠. 강제력, 규범력. 우리 법학에서 그 구별을 씁니다. 그 국제거래법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컨대 국제거래, 무역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다. 근데 법이라는 건 나라가 정해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국제거래법 공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ICC, 국제상업회의소랄지 이런 나라가 아닌 존재들, 이건 그 NGO죠. 상인 연합회입니다. 상업회의소, 인터내셔널 체인버 오브 커머스 약자예요. ICC가 제정한 뭐 인코텀즈랄지 화한 신용장 규칙 이런 법들이 실제 상인사회에서 국가법보다도 더 그 규범력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하지 않은 법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non-state norms입니다. 국가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법이 만든 법이 아니. non-state. 보통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state norms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국가법.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제법은 국가들이 모여서 합의하고 자국의 국내 헌법 절차를 통해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국제법도 결국 스테이트 노브야. 국가가 체결하는 것이니까 국제법도 결국 국가법의 개념 범주 내에 듭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체가 아니어서 정하는 이런 법들이 있어요. 국제거래법에 많이 나오죠. non state norms. 그런데 실제로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논리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러니까 계약,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 법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그 계약서를 체결할 때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법은 아니지만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를 안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법 철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걸 법으로 볼 수 있느냐? 법은 규범력과 강제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으로 볼 수 있냐? 이제 그런 철학적 문제가 법 철학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오스틴 같은 국가 중심적 법 실증주의자들은 영국의 대표적인 법 실증주의자죠. 오스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물론 이제 당사자들이 계약에 합의해가지고 이 법을 자신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영문 계약서는 길게 조항이 있어요. 맨 끝에 뭐 보일러 플레이트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뭐 관할권이나 중거규법 관련한 조항들이 삽입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은행 가서 화한 신용장 개설하게 해달라면 미리 부동 문자로 ICC 화한 신용장 통일 규칙이 준거규범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화한 신용장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인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그 계약 조항이 되고 이 국가법은 아니지만 이 법이 결국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법 철학적 문제는 왜 구체적으로 그렇게 돼서 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기본적으로 법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제 법 실증주의자들은 국가 중심적 법 실증주의에 반대하고요. 골드스미스 같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규범들은 국가법보다도 더 상인들이 무서워한다. 이거 어기게 되면은 은행 관행 이런 거 어기게 되면 은행이 살아남지 못한다, 국제사회에서.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 규범력과 강제력, 뭐 동료 간의 어떤 제재랄지 이런 것들이 그 규범력과 강제력을 담보한다. 뭐 이렇게 보고 그걸 법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제법이나 국제거래법, 우리 법과대학에 많은 법을 공부하면서 뭐 국제사회 현실 관련해서 이렇게 주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어떤 현실주의 국제 정치에는 전혀 국제법이 무력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그 규범력을 뭐 절대적으로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어떤 여전히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로이는 뭐 법학자 입장에서 뭐 코어션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강제력의 정도, likelihood of coercion, 강제력이 얼마나 셀까, 뭐 여기 관련해서 정책을 분류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리모트, 분배 정책하고 구성 정책은 강제력이라는 관점에서 좀 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 19세기 토지 정책이랄지 관세 정책, 보조금 정책, 또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 국가적 자원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 이게 디스트리뷰티브, 뭐 고속도로 건설, 항만 건설, 분배 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 정책은 이제 재분배 정책하고 구분이 됐죠. 국가 자원을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에 어떤 공유하는 그러니까 평등하게 이 혜택을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리디스트리뷰티브는 그 정책으로 인해서 우대되는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의 프로그레시브 인컴 텍스, 소득세, 진보적 소득세는 그렇습니다. 고소득자 그러니까 소득 비율로 이렇게 세금이 소득세가 세율이 달라지죠. 이거는 소득이 많은 자에겐 불리하고 낮은 자에게 유리합니다. 이건 재분배 정책이에요. 소셜 시큐리티, 사회 보장 정책, 장애인을 우대한다거나 노령자에게 어떤 노령 급여, 장애 급여 뭐 등등 여러 특별한 성격의 사회복지제도가 있죠. 연금제도 뭐 이런 것들은 재분배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제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은 비교적 그 강제성에서 직접적이라고 봤어요. 보면은 이제 규제 정책에는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과징금이랄지 이런 걸 과하는 것, 이거는 이제 규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 정책은 뭐 요즘 뭐 새로운 청와대가 생겼나요? 용산 국방부로 이제 국방부를 청와대로 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실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전 비용이 들고 뭐 예비비 지출 결정이 국무회에서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Setting of a new agency, 또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든달지, 프로파간다,
정부 선전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홍보비랄지 뭐 이런 것들은 구성 정책에 해당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로이 얘기했죠? 아까 방금 얘기한 게 로이죠. 우리 뭐 실제로 시험에도 이게 나오네요. 로이는 정책을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으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강제력의 행사 방법, 리모트, 이미디트 이렇게 나오고 강제력의 적용 대상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제 로이 정책 유형에서 강제력의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회부장제도와 같은 재분배 정책, 국가 전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immediate, 그러니까 아까 사회의 redistribute는 immediate였죠. immediate, remote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정책 수단을 강제적 수단, 혼합적 수단, 자발적 수단 로 분류를 해왔어요. 강제적 수단으로는 정부의 직접 시행, 공기업, 법과 규제. 뭐 혼합적 수단은 이전 지출, 보조금, 민간 위탁, 조세 감면 등등. 자발적 수단도 있습니다. 행정은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좀 연성적이고요. 이런 자발적 수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조 정책, 뭐 조세 감면이랄지 이런 것들. 법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제력이나 규범령, 법 철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이 자발적 수단은 민간 부문, 자율적 활동, 그렇지? 아까 그 파울리시 툴 얘기했죠. 살로몬. 뭐 살로몬 얘기도 나옵니다. 살로몬이 제시한 직접성을 정도에 한 정책수단 분류에 따르면 조세 지출, 사회적 규제는 중간 정도, 보조금은 낮은 정도 정책수단이 됩니다. 살로몬은 뭐 이게 바우처랄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랜트, 보조금. 자,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이거는 이제 정책 뭐 policy 모델, policy 디자인, 정책 모형 뭐 이런 게도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social construction 뭐 정책 도안 모형하고는 좀 다르죠. 모델은 좀 이론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이제 디자인 좀 다른 좀 단순한 의미인데 이 잉그라만하고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앤 슈나이더 여기 있죠. 이 사람은 그 정책이 대상으로 하는 그 집단 성격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어드밴티지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컨텐더 다투는 사람 이게 내가 이익인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불만자들이죠. 디펜던트 그냥 종속되는 사람, 데비안트 그 정책과
그러니까 정부로 정부 정책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정책 대상 타겟 퍼퓰레이션의 네 가지 이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이 폴리시 디자인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폴 사바티어 이 사람은 그 현대 행정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남가주 캘리포니아 대학 USC라고 하죠. 거기에서 공부하고 이 미 행정학계 그리고 세계 행정학계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이 사람의 이 저작은 이제 그 외에도 계속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그 여러 학자들 아마 저도 이 책을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국내 학자도 그 챕터를 하나 쓴 것 같아요. Series of the Policy Process. 정책 과정에 관한 이론이라고 해서 행정학의 어떤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은 One of the most notable constructivist approaches included in Sabatier's omitted frameworks list. 여러 학자들이 이 챕터를 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챕터가 잉그람과 슈나이더의 그 소셜 컨스트럭션, 그 대상, 정책 대상 집단의 유형,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고안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chneider and Ingram theory include social construction within their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social construction, 정책 대상 집단을 얘기했어요. 네 가지 유형으로. 그게 이제 social construction이야. 사회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그룹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어떤 정책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정책 고안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뭐 그냥 지역하면 사회적 건설, 뭐 건축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걸 재구성하는 것은 결국 그 bearing ways in which realities are shaped. 정책을 통해서 어떤 형성되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된다. 잉그램과 슈나이더의 견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비판 이론도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슈나이더 잉그램 관련한 설명이 돼 있고 자신들의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윌리 온라인 라이브 윌리라는 회사는 아주 조명한 출판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조명한 출판사예요. 조나단 피어스, 사바 시디키 이런 사람들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A Review of Past Applications. 굉장히 뭐 영향력 있는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자신들의 견해도 주장하고 뭐 비판도 하고. 예. 그래 한번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뭐 그 키워드를 치면은 뭐 이게 나옵니다. 그게 사바티어 얘기도 했었는데
보면은 series of the Polish Press 이 책이 이제 아까 뭐 행정학의 전범이 되는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The most promising and widely used theoretical framework to present the basic oppositions of the framework to assess the empirical evidence that has developed. The first edition contained analysis of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오스트람, 우리도 한번 살펴본 학자죠. Bounded rationality, 게임 이론, 뭐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뭐 노벨상도 타났죠. Institutional rational choice, multiple streams, punctuated equilibrium,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행정학에서 어떤 정책 형성에 있어서 어떤 이익 집단 내 형성과 어떤 역할이 중요하다. 폴 사바티어, 젠킨 스미스가 주장한 견해입니다. Polish diffusion 있고요. 거기에다가 나중에 방금 얘기한 social construction and policy design 그 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정책 네트워크, policy 네트워크 관련한 챕터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책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포스트 코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언젠가 제가 뭐 코오퍼러티즘 얘기하고 컨스티튜셔널리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퍼러티즘, 조합주의, 뭐 회사주의 성격이 강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고 그 어떤 컨스티튜셔널리즘, 헌법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통령이 오바마다 뭐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 포스트 코브 요거는 지금 귤릭이 chief public officer, 그러니까 이게 이 조직 일반 사조직이든 정부 행정 조직이든 조직 일반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특정적으로 정부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 반향을 일으킵니다. 인용도 많이 되고요. 물론 이제 성공을 해야지. 그렇죠. 이 루터 굴릭의 이론은 조직론 일반에 관련, 오가니제이션 시열이 일반에 관련된 것인데,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 여기 보면 chief executive,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을 7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봤죠? chief executive, various functional elements of the work of chief executive. Because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have lost all specific content. 그 administration 하면은 행정 쪽에 가깝죠. 관리. 아까 그 WTO를 어떤 무역 관리 체제라고 했는데 WTO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행정이라고 좀 뭐한데 어쨌든 세계 무역을 관리하는 중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가가 가장 행정하고 전통적 의미의 어떤 행정 개념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고 WTO는 조금 중간적 세계 무역을 관리하고 뭐 분쟁 해결 절차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이제 뭐 또 오피니언 결정을 준다 했을 때 recommend
우리 국내 법원처럼 구속력 있는 그 판결이나 헌법재판소 결정 구속력이 있잖아요. 근데 WTO는 그 분쟁 해결 절차가 주문을 내릴 때 recommend, 그 회원국한테 이걸 권고한다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더가 아니에요, 오더. 그렇지만은 연성적이지만 가장 실용적 있는 어떤 관리 체제다. 보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귤릭은 이론가야. 조직 이론가. 그러니까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 페이얼이랄지 귤릭이랄지. 이 귤릭은 그 프랑스 산업 이론가 인 페이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테일러 페이얼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 뒤에도 또 보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법. 우리 행정학에서 아주 행정학을 하려면 이제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 페이얼 테일러.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서 뭡니까? 20세기 중엽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되겠지만 이제 미국 독립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 시작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근대 시민 민주주의가 이제 18세기 무렵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전제 군주 우정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민 사회가 탄생하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어떤 새로운 체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확고화되는 과정이죠. 19세기 중엽.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은 절대 군주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렇죠? 절대 군주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해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대 시민사회의 탄생이 해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러다가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또 다른 억압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절대 군주가 이제 억압에 주체했는데 이제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본가 그룹, 그러니까 절대 군주제를 뒤엎은 것이 자본가죠.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들에 대한 억압을 막스가 얘기한 거야. 그게 19세기 중엽입니다. 1860년 그 정도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다른 한켠 자유주의 이 정치 철학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고 자유주의 대표적 어떤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튜어트 빌. 이게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갈라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철학 이념이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그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즈음 1860년대죠. 그래서 뭐 노예 해방 관련한 수정헌법 뭐 14조, 13조 뭐 이렇게 수정헌법이 헌법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고 이제 이 자유에다가 평등까지 플러스된 사람은 누구나 created equal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거예요. 이 19세기 중엽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이 정치 이념 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중요한 어떤 시기였다면 이제 그 이후에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중엽 이때는 그 아까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기도 했죠. 그거하고 관련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인 어떤 정치 경제적 체제 내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일러리즘, 뭐 페이얼리즘 이 발전하게 돼요. 과학적 관리법, 이제 관리라는 개념, 굉장히 중성적인 개념이죠. 극단적인 자유주의, 공산주의 어떤 그 간극에서 관리라는 어떤 중성적인 효율이랄지 뭐 이런 그 사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리즘, 페이어리즘 그리고 귤릭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귤릭은 이 과학적 관리라는 충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를 하는 뭐 과거 소련, 구소련이나 여러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입니다. 관리. 그리고 뭐 우리 기업이나 행정 영역에 있어서 자유주의 사회 국가군에서도 이 관리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중성적이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국제기구 WTO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코오퍼러티즘, 컨스티튜셔널리즘, 헌법주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컨스티튜셔널리즘이 비교적 고전적이고 이상적이라면은 코오퍼러티즘은 좀 발전된 어떤 과학적 그런 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우리 헌법 국가 시대,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 국가인데요. 뭐 지금도 어제도 그 최초로 뭐 흑인 여성 대법관이 이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헌법 국가라고 할 수 있고 뭐 경제 국가이고 뭐 그 제가 그 성격 규정했잖아요. 그 18세기 우드로 윌슨 우리 행정학 처음 공부하면서도 정치 국가, 뭐 헌법 국가하고 정치 국가는 이제 조금 상용되는 뭐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이제 행정이 헌법과 정치국가 시대로부터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게 되면은 그 행정국가화 경향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런 뭐 과학적 관리법이랄지 귤릭의 어떤 조직 이론에 도움을 받아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브라운로우 커미티 이것이 그 적국국가 행정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자신들의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행정 조직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로우 위원회가 그 일을 하게 돼요. 원명은 President Committee on Administrative Management. 보통 이제 브라운로우 커미티라고 하는데 이 위원회가 이제 제안해서 Reorganization Act를 만들게 됩니다. 1939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죠. 지난 시간에 케인즈, 알빈 한센, 뭐 미국의 케인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공황 시대. 이것이 지금 행정부 역할이 역사적으로 이제 문제시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어떤 시대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아까 뭐 미국 독립혁명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18세기 이 미국 독립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엽 말엽 1860년대 뭐 존 스튜어트 밀, 칼 막스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상가들이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이제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수행하면서 모름지기 자유주의 체제를 확실하게 다집니다. 법 앞에 평등, 수정헌법 조항이 만들어져요. 19세기 중요, 19세기 초. 그래서 몇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역사 시간에 이런 얘기 하나요? 1930년대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이 있고 30년대, 45년대 뭐 유엔이 만들어지고 이제 유엔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국제 정치 경제적 질서 브레튼 우드 체제이게 됐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1900 리오가나이제이션 액트 미국 행정부가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자유방임주의적 성격이 아니고 적국 국가, 행정 국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은 the executive 해가지고 아티클 수정 본문 1조 그러니까 미국 헌법은 본문 7조 그리고 수정헌법 20몇 조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조항이. 근데 이제 본문은 7개조로 돼 있어요. 2장 2조에 이제 행정부 1조가 의회고 2조가 행정부고 3조가 사법부고 그리고 이제 주제 간 어떤 문제들 관련한 4조 뭐 있고요. 뭐 연방법의 최고성 등등 4조 5조 있고 연방법의 최고성이 7조인가요? 네,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7개조로 돼 있어요. 7조인지 6조인지 모르겠네.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이그제큐티브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헌법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거돼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뉘앙스가 제한적이죠. 물론 necessary and proper clause 필요하고 적절한 조항이 있어서 뭐 해석 그 헌법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정부를 재구성하는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기제프티브 행정부 체제를 확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조직론자이지만 아니 조직 이론가인데 결국 그 뭡니까 이 브라운로우 커미티를 주도한 학자고요. What is the work of chief executive? 그러니까 사장이나 대통령이나 비슷한 거야. 트럼프가 들으면 좋아하게 생겼어요. What does he do?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 그 페이얼로부터 이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테일러 페이얼.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고요. 이 귤릭은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100살 넘게 살았는데, 이제 그 뒤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페이얼과 테일러의 어떤 아이디어 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자신의 이론을 훌륭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학자들은 중요해요. 예, 그 보면은 그리스 말로 이데아죠, 이데아. 예? 이데아, 아이디어. 너는 왜 아이디어가 겹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어. 우리가 막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고정화되면 이데올로지가 돼, 이데오. 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데올로기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세계, 노동자들이, 막스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데아를 지향, 너무 그게 이상적이 돼가지고 우리 전 세계가 이렇게 한때 사회주의, 자유주의를 나눠서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란 책을 쓴 학자가 있죠. 누구더라? 뭐 후쿠야마 교수인가요? 권력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한 정착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떤 그런 때는 이 이데아라는 게 이게 독단적으로 흐르게 돼서 이데올로기가 되고 뭐 이게 어떤 도구마로 상대성을 잃게 되면은 이제 좀 나쁜 결과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귤릭이라는 학자는 어, 그 테일러나 페이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을 발전시킨 그런 학자입니다. 네, 우리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제3장 정책 집행인데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예. 정책 집행까지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정책 집행은 무엇이냐? 우리 교재에 정의가 돼 있죠. 정책 집행은 우리 교재에 되어 있지만 공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이게 주석 달기가 잘 안 돼. 정책 집행은 공적으로 권위가 부여된 정책의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 정부 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책 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그리고 또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과 평가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책 순환 과정이다. 그리고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 정책 분석 및 평가는 사실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인데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정책 집행 단계에서도 또 새로운 정책 결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정책 수정이 있을 수 있고요. 정책 결정과 상호작용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 집행의 유형이 뭐냐? 제2절에 설명이 되는데요. 이 나카무라 스모루드 이론인데 이 고전적 기술자형이 있습니다. 클래시컬 테크놀. 지시적 위임형이 있어요.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정책 집행 유형을 고전적 기술자형이라고 불렀어요. 지시적 위임형이 있습니다.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고전적 기술자형에 비해 집행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 유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고
집행자를 또 목표 필요성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 어떤 그 문제를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일정한 집행에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전적 기술자에 비해서 집행자에게 더 많은 권한이 위임되겠습니다. 협상형이 있습니다. 협상형에서 집행은 이제 정책 집행자, 정책 결정자와 더불어 목표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해서 협상하는. 그러니까 지시적 위임형에 비해서 정책 집행자와 정책 결정자가 보다 폭넓게 협상하게 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관해서 협상을 해요. 그리고 재량적 실험형이 있습니다. 이 재량적 실험형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없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집행자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이 재량적 실험형이 언제 빈번히 적용되느냐, 어떤 문제점을 가지느냐,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형이 있습니다. 집행자가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을 지배하는 형태, 이제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 모형에서는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힘을 동원해서 공식적 정책 결정자에게 이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관료제적 어떤 성격이 강해지게 되는데요. 아까 뭐 트럼프는 뭐 조직론자들 이론을 많이 좋아할 것이다. 오바마는 컨스티튜셔널리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에서 공부한 것도 조금 그 영향을 미치나요? 트럼프는 저기 워턴 스쿨, 미국의 저명한 그 경영학 관련해서 저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 펜실베니아 대학 그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주 그래서 이 자신을 막 수재라고 굉장히 뽐냅니다. 그 우리나라 이준석. 그래서 이게 이준석하고 한때 트럼프하고 코드가 맞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코오퍼러티즘 또는 뭐 관료적 기업가형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대통령이었죠. 예, 이제 그에 비해서 이 고전적 뭐 기술자형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이게 고전적이라는 것은 좀 컨스티튜셔널리즘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시카고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보면은 대학교 때 전공이 조금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영향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새롭게 지금 선출된 뭐 대통령, 뭐 과거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변호사고 법률가 출신이라 그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그 우리 한국 정치에서 뭐 변수가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우리 제 3절 이제 정책 집행상 수능, 수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행정학에 사용하는 개념인데 정부 정책은 개인 및 집단 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집단이나 개인이 정책에 일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책에 일치하는 것을 수능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응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타겟 파퓰레이션, 정책 대상이 되는 집단,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행정 라는 사람들의 어떤 정책에 순응하는 원인이 뭐냐? 그것이 하나의 정부의 권위, 그러니까 정당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다.
예. 뭐 고전적 기술자형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그 미국 사회에서 어떤 독재란다, 파시스트라고 매도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 오바마 대통령에 비해서 뭐 인기도 없고, 어, 어, 근데 또 그 한때 또 굉장히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열풍이 있었죠. 예, 그 이제 비판도 많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권위가 있느냐. 약간 근데 트럼프 같이 어떤 어, 강한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입에 외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무역 마찰 관련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뭐 러시아에 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또 한마디 발언을 했었죠. 그 푸틴이 아주 그래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그 강력한 대통령, 미국의 이익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위는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권위라는 것이 뭐 정당한 법과 제도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그 나라의 특수 상황,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합리성, 그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수긍하지 않죠. 예, 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이제 개인적 이익도 작용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아닌 경우에는 불응하죠. 아까 그 데비안트, 또 컨텐더 얘기했죠. 살라마인가요? 정책을 다투는, 정책으로부터 완전 관심을 돌려고 이탈해버리는 뭐 선택적 불응도 있습니다. 형법 같은 경우에는 제재의 가능성,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순응하지만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경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나타나는 선택적 불응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뭐 선택적이란 말을 갖고 많이 쓰죠. 어? 그 언젠가 우리 뭐 선택적 차별한다고 그랬나? 뭐 요즘은 그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 말이 들었다고 생각이 안 나. 이제 수능의 확보 방법, 이 행정인의 입장에서는 정책 대상자가 그 정책에 잘 따라오게 하는 것이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예. 관심을 거기에 이제 많이 둘 텐데, 수능 확보 수단은 교육과 설득 및 선전 활동할 수도 있고, 뭐 제재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그 정책 수단, 펄리시 툴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보상 수단, 뭐 그랜트 얘기도 했죠. 그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정책 대상자들의 수능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정책 집행이 성공하려면 여러 것들이 이제 다 잘 맞아야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집행 성공 요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부 요인이 있고요. 이 내부 요인은 먼저 정책 목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책 목표가 애매하면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이 성공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명확하고 내적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적인 정책 집행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적, 물적 자원, 정보, 권한, 정보가 충분했느냐, 권한 관계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지 않았느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잘
준비되었느냐, 뭐 이런 것들. 조직 구조가 이제 성공과 실패의 변수가 됩니다. 이런 내부 요인들이 있고요. 이제 외부 요인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문제 자체, 그리고 정책 집단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노사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한국 정치를 보면 노동 부문의 질적 성장으로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가요, 뭐 행정개혁 관련해서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 개편이 있었죠.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럽니다. 그런 정책 문제가 무엇이냐, 뭐 노사 문제냐,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농민단체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냐, 그 정책 문제의 특성, 그리고 그 집단의 특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 그리고 기술들, 기본적으로 지역별 인구학적 구조랄지 산업적 특성,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 여부가 정부 정책의 이 성공과 실패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대중매체의 관심과 여론이 중요합니다. 대중매체가 꾸준하게 그 정부 정책에 관해서 다뤄주고 홍보를 한달지 여론 해야 됩니다. 네. 자, 정책 집행까지 했고요. 이 정책 평가 제4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쳐야 되겠군요. 정책 평가 그 이후 부분은 또 한 주 정도 더 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